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근데 주말에 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을 것 같아요. 저요. 왜요? 밤에 너무 덥잖아요. 네. 너무 열대합니다. 너무 열대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어컨을 키면. 비싸잖아요. 네네. 전기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저 진짜 지금 거의 24시간 가동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그래요. 애기 있으니까 더 그렇다, 그렇죠. 진짜. 네. 예. 네. 저희도 보면은 뭐 아파서 병원비 내느니 그냥 에어컨 켜고 말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다행히 네. 자녀 2명까지 다둥이로 이제 쳐주기 시작해서 전기료 감면이 있거든요. 있어요. 여러분 애를 낳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 더위를 조금 더 편하게 낳을 수 있는 방법, 아이를 낳으면 됩니다. 이야. 근데 우는 게 감당이 안 돼요. 잠을 못 자. 더워서 못 자거나 애기 울어서 못 자거나. 덥진 않은데 이제 울어서 못 자네. 자, 오늘도 뉴스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볼까요? 요즘 코로나 걸리는 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제 동생이 지난주에 걸렸어요. 그래요?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었는데 네. 동생이 코로나 걸려서 동생은 격리하고 그냥 저희 빼고 갔습니다. 근데 그만큼 요즘 코로나가 되게 좀 많이 걸리고 있고 좀 맞아요. 주변에서 보면은 많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뉴스상으로도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질병관리청 쪽에서 이야기를 할 때 홍정익 감염병 정책국장이 오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다음 주죠. 8월 말이 되면은 주당 감염 환자가 최대 35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일주일에 35만 명?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작년 최대치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네. 사실 모두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2023년도부터 이제 코로나 실질적 종식 같은 네. 그런 이제 선언처럼 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줄었었고 실제로 코로나 감염 환자라든지 또 이제 병에 대한 또 특히나 이제 응급 환자라든지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다시 조금씩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올해 특히나 여름에 좀 많이 덥지 않습니까? 네. 아까 이주호 기자가 말을 했지만 너무 더우니까 환기도 못하고 에어컨을 많이 켜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 안 좋은 공기가 순환을 하면서 감염 환자의 그런 감염병이 점점 순환이 퍼지게 되고 네. 그런 지금 환경 때문에 점점 그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35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정부에 뭔가 좀 기대하는 바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실 아직까지 정부 쪽에서는 예전처럼 뭐 재택을 권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유급 휴가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초반에 되게 많이 심하게 걸렸을 때는 정부에서 뭐 키트도 줬잖아요. 그랬죠. 뭐 진단 키트도 주고 마리 키트라는 게 진단 키트뿐만이 아니라 생존 키트 같은 그런 걸 줬었잖아요. 네. 뭐 이렇게 햇반도 주고 거기에 이제 뭐 육개장 같은 거 주고 막 그랬었는데 네. 지금 그런 거 이제 사라진 지가 오래됐는데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거를 다시 부활시킬 계획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게 어떤 거냐면은 진단 키트와 치료약이 지금 현재 품귀 현상을 좀 빚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실제로 지금 뭐 많은 편의점이라든지 약국을 가보시면은 이제 약국마다 진단 키트 품절. 이거 지금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거든요. 네. 되게 지금 많이 붙어 있고 또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예전에 이제 많이 먹었던 약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이라든지 브루펜 계열이라든지 이쪽 약들이 지금 하나 둘씩 지금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소염 진통제를 우리가 먹었었죠. 그렇죠. 네, 소염 진통제가 또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진단 키트 품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많이들 불안감이 더 증폭될 수 있는 게 내가 아픈 것 같은데 이걸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은데 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병원에 가서 이제 소아과라든지 이런 뭐 내과라든지 가서 검사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도 지금 검사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 쪽에서는 이제 조금 대책을 마련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홍정익 그 정책국장이 했던 이야기 중에서는 당연히 35만 명 이야기가 가장 좀 충격적이었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수준인지 제가 조금 한번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예전에 한창 때 한번 어땠는지 한번 찾아봤었는데 현재 이제 실시간 상황판은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좀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이제 그 실시간 상황판 같은 경우는 2023년 9월 3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기 코로나 보드라고 하는 곳에서는 질병관리청의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주는 곳이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2023년도 9월 3일 이후부터는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러면은 현재 통계청이라든지 여기서 집계를 좀 볼 수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또 찾아봤더니 통계청의 그 코로나19 집계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거기는 지금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뜹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정부 쪽에서는 지금 이제는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주당 35만 명이 어느 정도인가 싶어도 저도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창 취재를 많이 했지만 이제는 2, 3년이 지났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제 한창 걸릴 때 우리가 2022년도 때는 하루에 62만 명까지도 걸렸습니다. 아, 이게 거의 최대네요. 네, 이때가 이제 최대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때 보시면 2022년도 3월 달이 결국 그때 그 극을 달았던 네. 그때쯤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줄어들었던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2023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코로나 실질적 종식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올해부터 확실히 좀 코로나에 대해서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제는 뭐 신경 안 쓸 정도가 됐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갑자기 여론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변이죠.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하고요. 네. KP3라고 합니다. 홍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은 주 변이 바이러스인 KP3의 중증 화율이나 치명률은 이전 오미크론과 크게 차이가 없고 대부분 경증이라 현 위기 단계에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고위험군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치료제 수급이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사실 불안감은 조금 네. 줄어들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금 의사들 파업이라고 할까요? 파업이 아니죠. 전공의 파업이 네. 지금 아직 네.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네, 아직까지 네.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있고 병원에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돌아오겠다고 복귀한 전공의가 거의 없죠. 거의 없죠.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응급 환자를 사실상 큰 대학병원이라든지 큰 병원에서는 지금 좀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고위험군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예전처럼 그 감압기라든지 이런 네. 게 있는 전용 병동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처치를 해줄 수 있는 의사들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맞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이 퍼집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감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확산은 많고 치명률은 낮고. 낮죠. 네.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질병관리청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쉽게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약이 준비가 되어 있고 진단 키트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늘 이제 그 질병관리청이 이제 그 출입기자단이랑 오늘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네. 여기에서 현재 26만 명분 먹는 치료제를 확보해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고요. 지난 15일부터 약 6만 명분이 도입이 돼서 배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는 14만 명분이 들어와서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이제 지역 현장에서 필요한 양의 한 3배에서 5배 수준의 재고가 유지될 수 있어서 차츰 안정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바로 이제 국무회의에서도 이제 기획재정부 쪽에서 발표를 보시면은 이제 치료제 추가 구매를 위한 예비비 3,268억 원도 오늘 의결을 바로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보시면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 자체가 40배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다음 주가 되면은 실제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질병관리청 전망으로는 한 주당 35만 명 그러면 하루 평균 한 5만 명 정도 지금 네. 감염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26만 명분에 대한 이 지금 치료제 확보가 충분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좀 전망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요즘 좀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엠폭스라고 하는 저는 그게 더 원숭이 아직 독창.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렇게 아직은 유행하고 있지 않지만 네. WHO에서 이미 그 경보를 좀 내렸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뭐 우리나라 감염률은 거의 아직까지 많이 안 나오고 있고 네. 한창 때도 그때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그때 감염 환자가 적었던 상황이긴 한데 이게 이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됐던 거는 사실 치명률이 높습니다. 네.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오늘 보시면은 그 어디였죠? 잠시만요. 네. 그 우리가 원숭이 두창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그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것으로 좀 맞습니다. 알려져 있는. 예. 네. 지금 가디언지에서 이렇게 보도가 났던 거를 보면은 이제 세계 보건 전문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하지 못하면은 전 세계가 위험에 처할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콩고 민주공화국을 넘어서 확산하는 사례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나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지금 아프리카는 유럽이랑 바로
맞닿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통해서 확산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프랑스 그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서 지금 발생하는 뭐 엠폭스랑 코로나 관련된 게 지금 전 세계로 다시 한번 확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국 정부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 조금은 약간 불안해 보이는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은. 코로나 걸린 적 있으세요? 저도 걸렸었죠. 언제 걸리셨죠? 그 한창 때 걸렸었는데 그래서 네. 최근에 저희 그 누나네 가족이 네. 지금 다 걸렸어요. 한 명, 그러니까 조카 한 명 빼놓고 지금 온 가족이 다 걸렸는데 네. 다행히 그러니까 증상, 그러니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네네. 증상은 처음 코로나 걸렸을 때보다는 그렇게 세지는 않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확산되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워낙 좀 안 좋은 상처가 있다 보니까 네.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드네요. 제가 2번 걸렸거든요. 아 그래요? 2021년인가 2년도에 그때 한창 때 한 번 네. 걸리고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제가 그때 4월 달에 걸려서 일주일 동안 못 나왔었죠. 올해 걸렸었군요. 네네. 오. 그때 사실 열이 조금 많이 저는 잘 안 아픈 편이거든요, 네. 사실은. 잘 감기 같은 거 잘 안 걸리는 스타일인데 코로나 걸렸을 때 좀 되게 위험하다고 느꼈던 게 열이 그때 39.8도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39도 선 정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여전히 아프긴 아팠습니다. 한 번 더 걸려보세요. 한 38도에서 한번 먹는지. 네, 도전을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다들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경계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거니까요. 네. 뭐 이렇게 괜히 분위기 조장한다 이놈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급동주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반기 보고서 그리고 분기 보고서는 해당 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 모든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8월 15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의 모든 실적 상장사의 모든 실적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상반기 국내 상장 회사들의 실적에 대해서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그다음에 코스닥협회가 그럼 이 회사들이 영업이익을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보자. 상반기에 얼마나 벌었는지 보자. 궁금하다. 라고 봤는데 코스피의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회복했다라는 이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조 원. 이게 100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2월 결산 620개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그러니까 코스피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474조 원이었었는데 네. 이건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정도만 증가한 거니까 조금 늘어난 겁니다. 네. 근데 영업이익이 102조 9,900억 원인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91.41% 늘어난 거다. 야, 이게 어디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어디서? 반도체? 제가 이거 딱 키워드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네네. 반도체, 자동차, 미국. 반도체, 자동차, 미국. 이 3가지 키워드 덕분에 네. 상반기의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죠.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는지 보니까 작년 이맘때가 한 53조 원 정도였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작년에는 그 반도체가 거의 막 그 연간 그러니까 거의 적자까지도 갔었잖아요. 네. 적자까지 갈 정도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었다 보니까 그때는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53조 원밖에 안 됐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회복되면서 100조 원을 다시 넘어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그 연합뉴스에서 상위 10개의 이 이익이 좋은 기업들을 꼽아봤거든요. 네, 한번 네. 화면 보시죠. 상위 10개 기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네. 이게 1200%죠.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게 그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조 3천억 원이었었는데 지금 17조 원이니까 1200%. 와.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현대자동차, 기아 좋았고요. 한국전력공사가 흑자 전환했다고 야. 해서 네.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가 은근히 이제 전기료를 계속 올리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기에다가 이제 유가가 좀 많이 빠졌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LG전자, SK, GS, HD현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조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력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전력기계 거의 현대일렉트릭은 뭐 거의 엔비디아급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네. 삼성물산도 약간 특이했었는데 삼성물산은 물산이? 그 우리가 PF 때문에 건설사들이 다들 안 좋은데 삼성물산의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공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PF의 좀 부정적인 것 플러스 그러니까 PF의 부정적인 것들을 좀 상쇄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위 10개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하위 10개사. 디스플레이. 좀 아쉽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 OLED도 그렇고 상당히 우리나라가 OLED에서 전 세계적인 점유율이 거의 9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희망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좀 이따 좋은 뉴스 하나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LNF 그리고 롯데케미칼 이런 기업들이 좀 하위 10개 기업에 속했습니다. 배터리 소재사가 많네요, 보니까. 그쵸. 네. LNF, 롯데케미칼, SK 아이테크놀로지. 아이테크놀로지도 들어가 있고요. 네. 제가 갑자기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근데 네. 이게 그 좀 우리가 좀 더 크게 보면은 네. 삼성전자를 만약에 제외하면 그럼 이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중요하죠. 매출액이 삼성전자를 제외하더라도 3.26%, 영업이익은 63% 증가한다고 해요. 우리가 아까 매출은 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0% 증가했다 그랬잖아요. 네. 삼성전자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골고루 좀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제외해도 나머지 매출액은 3.2%, 영업이익은 63% 증가했으니까. 저는 근데 이게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SK하이닉스 덕분이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흑자 기업이 좀 증가를 했고 적자 기업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체력이 좋아졌다라는 평가는 분명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산업별로 그러니까 업종별로 봤을 때 철강금속이 안 좋았고요. 네. 기계, 화학, 통신 이런 4개 업종은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증가한 업종을 보니까 의약품, 서비스업, 음식료품 이런 쪽이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요즘에 뭐 잘 나간다고 하는 화장품도 사실 최근에 주가는 많이 꺾였고 네. 잘 나간다고 하는 그 전력기계도 최근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렇게 그 주가로 보면은 온갖 변수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막 주가의 등락은 있겠지만 지금 실적으로 보면 주가가 상승한 섹터랑 정직하게 실적이 좋아진 섹터랑 일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결국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섹터는 확실히 좀 개선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목을 보면 우리 코스닥 상장사는 부진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섹터 자체가 코스닥에는 조금 그 이번 상반기 때 부진했던 기업들이 조금 많이 포진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코스닥은 그 네. 영업이익 자체가 감소했습니다. 전체적인 영업이익 자체가 네. 그래서 그것도 그 비교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냐면 네. 왜 우리가 코스피는 지수가 그래도 미국보단 못 올라갔지만 네네. 미국보단 못 올랐지만 왜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여전히 아직 800도 못 넘냐라고 봤을 때 그것도 결국 어떻게 보면 실적에 직결되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뭐 제가 없는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운 이야기들이 많았더라고요. 네. 그 불 이야기가 불 많았죠. 이야기가 진짜 많았죠. 네. 지금 최근에 뭐 전기차 화재 사건 인천 청라 지역에서 일어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연달아서 여러 화재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지금 정부 쪽에서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약간 강제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앞서서 완성차 업체들이 먼저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네. 뭐 벤츠, BMW, 현대, 기아 다 공개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그 차대 번호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두 번째 한번
차트를 좀 열어주시면은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먼저 공개를 사실 했습니다. 네. 공개를 했는데 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 CATL이 들어갑니다라고 조금 약간 두루뭉술하게 공개를 맞아요. 했어요. 네. 근데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좀 비판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다시 이제 국토부 자동차 리콜센터 누리집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보시면은 완전 자세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밑부분 조금 확대를 해주시면 테슬라 부분 확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부분이죠. 네, 연식이라든지 차대 번호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뭐 자동차 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이걸 보면서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 분들은 내 차가 모델 3인지 모델 X인지에 따라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이게 네. 어떤 게 들어갔는지를 파악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차대번호 앞자리가 모델 3의 경우에 OYJ로 시작을 하게 되면 파나소닉이 들어가고 퍼포먼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싸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었던 그 네. 이제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CATL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볼 때 이제 내가 찾으려면은 차대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네. 차대번호를 알고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쉽게 좀 알아보실 수 있게 지금 테슬라가 오늘 자세하게 정보를 공개를 했고요.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차대번호에 따라서 파나소닉일 수도 있고 퍼포먼스랑 롱레인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이제 일반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는 네. CATL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네. 이제 저렴하게 지금 판매하는 모델들 있지 않습니까? 네. 5천만 원대에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 3와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다 CATL의 LFP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예전 모델들 있잖아요. 좀 비싸게 많이 구매하셨던 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모델 X와 모델 S 같은 고가 모델이잖아요. 네. 이 두 모델 다 이제 파나소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조금 약간 이해를 이제 단순히 테슬라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갔냐뿐만 아니라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공급량 자체가 왜 줄었는지를 조금 유추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LG 에너솔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모델 3와 모델 Y 거의 주력 배터리 공급사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 CATL이 들어가고 있는 스탠다드 레인지와 이제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와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모두 지금 CATL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글로벌리 전체 대부분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급량이 줄 수밖에 없고 CATL의 공급량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누가 뭐래도 사실은 테슬라가 가장 많이 파는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차량들이 이제 모델 3 그렇죠. 스탠다드, 모델 Y 스탠다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차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순위 자체도 지금 CATL과 LG 엔솔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여기에 대한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예컨대 이제 작년에 180만 대 테슬라가 팔렸다. 그 네네. 가운데 뭐 대부분이 이제 X랑 S를 제외한 3랑 Y니까 뭐 한 네. 170만 대가 뭐 예를 들어 이제 팔렸으면 네. 170만 대 분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갔다면 올해 거의 비슷한 수준 팔고 있잖아요. 작년보다 더 많이 못 팔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대부분이 지금 CATL 쪽으로 좀 바뀐 거니 많이 바뀌고 있죠.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의 테슬라향 매출은 굉장히 줄었겠네요. 엄청 줄었습니다. 이게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LNF의 매출을 보면 또 알 수 네. 있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공급 자체를 거의 지금 테슬라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F의 공급 당연히 뭐 LG 엔솔도 그렇겠네요. 있고 다른 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LG 엔솔 공급하는 양 중에서도 테슬라로 들어가는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의 양극재를 네. LNF가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크게 줄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LNF가 요즘 좀 실적도 안 좋고 좀 상황도 많이 안 좋아지는 거긴 한데 그거랑 뭐 어쨌든 무관하게 지금 요즘 K 배터리 자체에 좀 뭐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이유는 보면은 큰 메이커의 전기차 판매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지 네. 이들의 뭐 경쟁력이 어떻게 뭐 나빠졌다 쉽게 말하면은 K 배터리가 안 좋아졌다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할 건 없긴 한데 이번에 화재 사건이 조금 많이 납니다. 사실은 지금 국내에서도 벤츠 EQE가 있었고 이제 기아의 EV6도 있었고요. 최근에 보면 테슬라 차량도 지금 계속 불이 나고 있는데 포르투갈에서도 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화재 사건이 있고 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하 주차장이냐 야외 주차장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야외여도 똑같이 그렇게 불이 탄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냐
내연기관 차냐도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기차라고 더 불이 많이 나고 내연기관 차라고 더 안전한 게 아니에요. 네. 실질적으로 내연기관 차 화재가 훨씬 많고 비중도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무조건 위험하고 내연기관 차가 무조건 안전한 것도 아니고요. 또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러면은 전기차랑 내연기관 차의 모든 걸 합쳐놓은 하이브리드는 그럼 위험하고 위험하면 더 위험해? 더 위험합니까? 이렇다고 말을 했는데 오늘 소방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네. 하이브리드 차가 오히려 화재의 그 빈도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에너지 원에 따른 화재율을 따지는 거는 조금은 무의미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네. 그것보다는 화재가 났을 때 확산되지 않는 그런 안전시설을 얼마나 갖추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거기 야외에서 났는데 네. 200대가 다 탔어요. 그거는 전기차에서 발화가 됐지만 옆에 있던 내연기관 차들도 150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네. 같이 불이 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옆에 또 전기차가 있었으면은 폭주가 나면서 열폭주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런 이제 뭐 배터리 정보 공개에 대해서 강제화를 시키는데 아직까지도 안전대책, 화재 예방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최근에 내놨던 이제 90% 충전 제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나는 전기차를 예를 들어서 500km 가는 전기차를 샀는데 네. 90km를 제한을 시켜버리면은 450km밖에 못 가는 전기차가 되잖아요. 네. 나의 10%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를 만약에 미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집단 소송 들어갑니다. 바로 메이커 들어가고 메이커와 셀 메이커 다 들어가게 되고 이게 굉장히 일이 커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지금 정부와 지자체와 그리고 이제 완성차 셀 메이커 모두가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전대책, 화재 예방 대책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데드라인이라고 한다면 저 국토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그게 지금 이번 주 안에 이야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정보 공개가 화재 예방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느냐? 크게 도움을 못 줍니다, 사실. 네. 단순히 이제 소비자들이 알 권리와 그리고 이제 조금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공고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시행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좀 어쨌든 배터리 이야기가 제가 지지난주 때 이제 뭐 페르시스를 처음 단독 보도하고 난 뒤부터 좀 갑자기 좀 많이 커져서 네. 책임감을 조금 느끼고 있기는 한데 좀 정부 쪽에서도 이번엔 제발 산업부와 환경부와 국토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냈으면 좋겠어요. 네. 셀 단위의 뭐 사전 인증제라든지 아니면은 정보를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충전도 단순히 그냥 제한시킬 게 아니라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또 적용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하게 또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류중훈 기자가 그거 이제 페러시스라는 걸 보도를 안 했으면 어쩌면 우리는 CATL 배터리에서 불이 났구나라고 네. 아직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류중훈 기자가 단독 보도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고 나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모든 그 OEM 업체들이 그러니까 모든 OEM이 지금 다 공개했어요. 다 모든 OEM 공개했습니다. 업체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는 단계까지는 지금 왔는데 어쨌든 공개만 한다고 화재가 안 나는 건 아니니 거기에 대한 네. 대책도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놀란 게 미니 일렉트릭이 CATL 배터리가 들어갔군요. 이거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미니 일렉트릭은 네. CATL, 롤스로이스 스펙터는 결국 삼성 SDI라는 게 공개가 됐군요. 네, 이게 보시면은 또 한번 띄워주세요, 피디님. 네.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이거는 현재 판매하고 있는 차량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인증을 받고 있는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볼보의 EX30이라든지 아니면 포르쉐의 마칸 EV라든지 이런 차들은 지금 CATL 배터리 그리고 중국산 다른 배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개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약간의 정보에 오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나 포르쉐 샀는데 내 거는 그럼 LG엔 쏠 거야? 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건 CATL이었고 CATL 이고. 네, 뭐 볼보를 샀는데 이거는 LG엔 쏠이라고 했는데 볼보 아니었네? 이런 것도 지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금 단순히 일회성으로 공개를 할 게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해서 지금 공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오늘 여러분들 보시면서 굉장히 좀 놀란 분들 많을 겁니다. 그 달러 원 환율이 오늘 1% 넘게 급락했거든요. 네. 뭐 반대로 말하자면 원화 가치가 급등한 거죠. 왜 이렇게 갑자기 누가 우리나라 원화를 그렇게 사랑하나? 그러니까 1330원 오랜만에 봤어요.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갑자기 누군가 우리나라 원화를 사랑해서 원화를 샀거나 네.
아니면 누군가 야 매도 그러니까 달러를 좀 팔아야겠다. 달러를 팔았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왠지 아무래도 달러를 판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원화를 샀으면 뭔가 원화를 사서 우리나라 뭐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시장 올랐었어야죠. 근데 시장이 안 오른 걸 보니 네. 원화를 뭔가 샀다기보다는 달러 매도가 굉장히 강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금리 인하를 앞두고 강달러 시대가 종료되는 신호 아닌가라는 추측성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명한 이유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요. 그 관련된 해석들만 오늘 좀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어느 정도 급변동을 했는지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달러 원 환율이 이렇게 1350원에서 1330원까지 아침에 그냥 한 번에 훅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와, 이거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인데 훅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그 원화 가치가 급등하는 일이 그렇게 흔치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원화 가치만 급등을 한 게 아니라 이날 일본 엔화도 한번 보시죠. 엔화 가치도 달러 엔 환율이 1.4%나 급락을 했으니까 엔화 가치도 급등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엔화 가치도 이렇게 급등했다? 원화 급등, 엔화 급등, 그리고 다른 그 아시아 통화들도 대부분 좀 급등했어요. 그러면 뭔가 이 달러에 대한 매도가 나타나다 보니 달러에 대비해서 상대 통화인 아시아 통화국들은 다 같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이유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강달러 시대가 종료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달러에 대한 매도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물론 그 달러의 매도가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강달러는 우리가 기존에 이제 114,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14까지 갔다가 지금 천천히 100 초반까지 내려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게 이렇게 급등락이 나타났을 때에는 뭔가 기계적인 매매가 한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기계적인 매매가 나타났을 때에는 뭔가의 임계치를 건드렸을 때인데 오늘이 아마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한 가지 있는 게 이번 주에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연준이 금리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고 잭슨홀 미팅의 같은 날 위에다 가지고 일본은행 총재가 또 의회 청문회가 또 있는 상태거든요. 의회 청문회가 있을 때는 여기서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일본 탱트럼을 한번 겪었던 것처럼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뭔가 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또다시 엔화 가치는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뭔가의 준비성 자금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는 분명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다른 통화가 강세를 보일 만한 요인들은 지금 많이 나온 상태이고 이렇게 그런 요인들이 하나로 뭉쳐진 가운데 뭔가 기계적인 매매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는 추측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한 이야기는 이제 잠시 후에 있는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라든지 또 내일 아침에 박병창 이사의 또 해석을 들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아까 디스플레이 이야기 잠깐 하셨잖아요. 디스플레이 이야기를 할 때 OLED 우리가 잘한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엄청나죠. OLED TV 판매도 우리가 좋습니다. TV 판매 오늘 이제 옴디아에서 나온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옴디아가 바로 이제 보통은 디스플레이 관련된 지금 시장 조사를 많이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올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글로벌 TV 판매 순위를 한번 집계를 해봤는데 올 상반기 같은 경우는 금액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전체의 28.8%를 기록을 하면서 전 세계 TV 시장 1위를 또 지켰습니다. 뭐 계속 1등이에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년 연속 1위입니다. 사실상 이제 TV 시장은 그냥 일반 TV 시장은 이제 삼성이 거의 지금 압도적인 거죠. 압도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량 점유율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8.3%를 달성을 하면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2,5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52.8%의 점유율을 기록을 하면서 경쟁사와 초격차를 유지를 했다고 하고요. 또 이제 75인치 이상 초대형 TV 시장에서도 29.6%의 점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LG는 OLED 시장, OLED TV 시장에서는 LG가 1등을 했습니다. 전체 OLED TV 출하량 자체가 이제 134만 7천 대를 기록을 하면서 글로벌 OLED TV 시장 전체의 53%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럴 수밖에 없죠. 대형 패널 만들 수 있는 데가 거의 LG전자, LG 디스플레이가 거의 유일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뭐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라인업부터 해서 초대형 라인업까지 지금 다양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좀 좋았다고 하고요. 또 이번에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이제 스포츠 이벤트에 따라서 프리미엄 TV 수요가 좀 반등을 하면서 OLED TV도 많이 판매가 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16.6%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네. TV 시장에서는 한 2위 정도 지금 해당하는 규모죠. 항상 보면 그 TV 쪽, 가전 TV 쪽은 네. 삼성이 조금 더 앞서가는 것 같고 또 백색 가전 쪽은 LG전자가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저는 그 디스플레이 취재도 꽤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네네. 특히 이제 OLED가 그러면 누구에게 필요한지를 볼 때 통상 우리가 소비재를 어떻게 소비재에 대한 무엇인가를 분석할 때는 그럼 소비자들이 그것에 대한 니즈가 있느냐를 첫 번째로 보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OLED 패널은 소비자의 니즈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네네. 대신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LCD로 굉장히 좋은 화질의 화면을 보는 것과 OLED로 보는 것에 그다지 큰 차이를 느끼진 못해요. 맞아요. 여기에서 커다란 우리의 감성적 차이는 느끼지 못하고 대신 그러면은 그 OLED는 누구에게 필요하냐? 저는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제조사단에서의 수요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력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네네. 전력 사용량이 요즘에 안 그래도 다른데 전기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요 예를 들어서 온디바이스 AI를 돌려야 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우리가 네. CPU와 그 컴퓨팅 파워가 엄청 컴퓨팅 파워에 많이 들어가는데 네. 그 전기를 디스플레이까지 먹어봐. 디스플레이가 덜 먹어준대요. 네. 그리고 심지어 얇잖아요. 그쵸. 얇으면은 그 얇은 공간을 남은 공간을 이용해서 전력과 관련된 뭔가 다른 걸 또 해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측면 그러니까 산업적 제가 보기에는 OLED라고 하는 거는 제조사들이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그런 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가격 저항이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비싸요. 비싸다 보니까 네. 가격 저항만 없는 뭐 예를 들어 비싼 고급 제품이라든지 그런 쪽만 잘 노리면 OLED는 좀 상당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자동차 엄청 들어가요. 자동차 엄청 들어요. 자동차, 이게 비행기 진동 충격이 훨씬 강하대요. LCD보다. 그러니까 이게 제조사들한테 되게 좋은 그렇네요. 제품이라니까요. 근데 소비자들은 잘 못 느껴. 왜 잘 못 느껴. 보이는 게 뭐 비슷하니까. 검은색이 잘 보인다니까. 꺼져 있으니까. 네, 검은색이 네. 백라이트가 없어서 검은색이 되게 뚜렷해. 그걸로 소비자가 느낄 건 별로 없을 것 같고 제조사들은 분명히 꽤나 큰 유인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네. OLED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3프로 뉴스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